제 이름은 박순희입니다. 올해 62. 30년 동안 남의 집 가사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8시에 퇴근하는 일. 허리 아파도 손목 아파도 참고 일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32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손녀가 태어났을 때 함께 살자고 했어요. 넓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었죠.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된 이 집에 아들 가족을 들였습니다. 입주 첫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종이 한 장을 내밀더군요. 집안일 분담표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제 이름 옆에만 체크리스트가 빼곡했어요.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설거지, 손녀 돌보기.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집에 계시니까 당연히 집안일을 맡아주실 거라고.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래 하고 대답했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5년간의 긴 착각이.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손녀 도시락을 쌉니다. 반찬은 7가지. 예쁘게 담아야 해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게요. 그 다음은 아들 도시락. 맵지 않게, 비린내 없게, 딱 입맛에 맞게. 며느리 샐러드는 저칼로리로, 토마토는 방울토마토로, 드레싱은 따로. 아침 6시 30분까지 테이블 세팅을 끝내야 합니다.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마치 마술처럼요. 7시가 되면 가족들이 하나둘 나옵니다. 손녀가 먼저 나와 우유를 마시고 며느리가 샐러드를 먹고 아들이 신문을 보며 밥을 먹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국을 덜어주고 반찬을 더 올려주고 물을 따라줍니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 손녀 등교 준비 도와주기, 현관에서 신발 신겨주고 배웅하기.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나면 오전 8시. 그제야 저도 준비를 합니다. 회복 일을 나가야 하거든요. 남의 집 청소하러요. 우리 집 청소는 끝냈으니까 이제 남의 집 청소할 차례죠. 오후 2시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2시 30분에 손녀 학교 픽업을 해야 합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손녀가 달려와요. 가방은 무겁고요. 집에 오면 간식 챙겨주고 숙제 봐주고 놀아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저녁 5시. 저녁 준비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 해줄까? 아들은 매운 거 못 먹고, 며느리는 기름진 거 싫어하고, 손녀는 채소 안 먹으니까 3가지 입맛 다 맞춰야 해요. 그렇게 2시간 동안 부엌에 서 있습니다. 저녁 8시. 식사가 끝나면 다시 설거지. 손녀 씻기고 재우기. 그러면 밤 9시가 넘어요. 그제야 저도 씻고 누울 수 있습니다. 이게 제 하루였어요. 매일 똑같은 하루. 어느 날이었어요. 외부 일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집에 7시에 도착했죠. 현관문을 여는데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느껴졌어요. 저녁은 어떻게 하느냐고, 배고프다고, 손녀가 기다린다고. 아들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도 직장인이라고. 시간은 좀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라면을 끓였죠.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한잠을 울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독감이 걸렸어요.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죠. 체온계를 재보니 39도. 이대로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손녀 도시락 아침 준비.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말았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죠. 며느리가 출근하며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그러더니 이어서 그래도 저녁은 챙겨주실 수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간 후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그렇게 알았어요. 혼자서. 약은 스스로 사 먹었고, 죽은 스스로 끓여 먹었고, 아플 때도 스스로 견뎠습니다. 그래도 저녁 식사만큼은 꼬박꼬박 차려냈죠. 독감이 지나가고 얼마 후였어요.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30년 남의 집 청소하고 5년 우리 집 청소하다 보니 허리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디스크 3개가 탈출했대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집에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허리 수술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아들의 첫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였어요. 며느리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손녀 픽업은 어떻게 하냐고. 학원 차량을 시켜야 하나 고민된다고.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많이 아프냐고, 수술은 잘 될 거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만들어 놓았어요. 일주일치는 먹을 수 있게요. 손녀 도시락 재료도 미리 준비해두고 레시피까지 써서 냉장고에 붙여놨죠. 수술 당일 아침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출장이라고 어제 떠났고 며느리는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일찍 출근했어요. 소녀는 학교에 갔고요. 저는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물었어요. 보호자는 안 계시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혼자 괜찮다고. 수술실 앞 보호자 명단을 작성하는데 빈칸이 너무 많았어요.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저는 그 칸에 본인이라고 적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옆에는 간호사만 있었죠.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 나는 정말 혼자구나. 병원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퇴원하는 날도 택시를 타고 혼자 집에 왔어요. 허리에 복대를 찬 채로요.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병원비 많이 나왔냐고. 어머니도 빨리 일 나가셔야 할 텐데 걱정이라고. 그리고 오늘 저녁은 뭐 먹을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날 허리에 복대를 찬 채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 서서 고기를 굽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파서 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는데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였죠.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 훨씬 자유로울 거라고. 애 봐주시는 건 좋은데 간섭이 너무 심하다고. 아들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 요즘 좀 그렇지.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나을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그저 편리한 도구일 뿐이구나. 며칠 후였어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제주도 펜션 사진이었죠. 바다가 보이는 예쁜 숙소였어요. 가족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3박 4일로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말했죠. 아, 그럼 나도 짐을 싸야겠네. 제주도는 오래간만이라고.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어요.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번에 함께 안 가신다고. 우리 가족끼리만 간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가족끼리요? 저는 가족이 아닌가요? 아들이 거들었어요. 엄마, 이번엔 우리끼리만 가려고. 손녀가 할머니 없이 부모랑만 여행 가고 싶대요. 손녀가 그랬대요. 할머니 없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라고 웃으면서요. 하지만 그들이 돌아서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행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 저는 그들을 도왔어요. 며느리 여행 짐 싸는 것 도와주고, 손녀 여행 옷 빨래해서 개어주고, 냉장고에 반찬 가득 만들어 놓았죠. 여행 가는 날 아침 현관에서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조심하라고, 사진 많이 찍으라고.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됐어요. 이 넓은 집에 저 혼자만 남았죠. 너무 조용했어요. 도시락 쌀 필요도, 식사 준비할 필요도, 치워야 할 것도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평생 처음으로 오후 2시까지 잠을 잤어요. 일어나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죠. 언제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 있어 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봤습니다. 며느리 SNS에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주도 공항에서 찍은 인증샷. 세 사람이 활짝 웃고 있었죠. 아들, 며느리, 손녀.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로요. 스크롤을 내리니 사진이 더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모두 셋이서 찍은 거였어요.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죠. 그런데 그 사진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없어도 그들은 행복하구나. 아니, 어쩌면 내가 없어서 더 행복한 건지도 모르겠다고. 그날 밤 저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 이 아파트 산 것 빼고도 꽤 남아 있었어요. 제가 번 돈이에요. 제 노동으로 제 허리 망가뜨려가며 모은 돈.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받습니다. 이 집 명의는 제 이름이에요. 박순이 온전히 제 집이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고.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저를 위한 삶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동산에 갔습니다. 집을 팔고 싶다고 했죠. 얼마나 빨리 팔 수 있냐고 물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금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 여행 간 사이에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고. 시세보다 5천만 원을 낮췄습니다. 대신 3일 안에 계약하는 조건으로요. 부동산 사장님이 이틀 만에 매수자를 데려왔어요. 젊은 부부였죠.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30년 살림을 정리하는 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뭘 버리고 뭘 가져갈지 고민했죠. 아들 가족 물건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옷, 책, 장난감, 식기 모두 한쪽에 가지런히 정리해뒀습니다. 책은만 챙겼어요. 생각보다 제 물건이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이불 한 채,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죠. 30년을 살았는데 제 흔적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핸드폰으로 집을 알아봤어요. 울진에 괜찮은 빌라가 나왔더라고요. 15평짜리 작은 집이지만 바다가 보였어요.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저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침마다 바다를 보고 산책을 하고 누구 눈치 안 보고 제 시간대로 살 수 있다면 전화를 걸어 계약했습니다. 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강아지 분양도 알아봤어요. 평생 키우고 싶었던 강아지. 아들이 애완동물은 싫다고 했었죠.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하얀 말티즈였어요. 사진 속에서 까만 눈망울로 저를 보고 있었죠. 이름은 아리라고 지었어요. 아리따운 아리. 이삿짐 센터를 예약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오는 날, 그날로요. 여행 가기 전날 밤 저는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며느리가 좋아하는 샐러드, 손녀가 좋아하는 떡볶이.
냉장고에 반찬도 가득 채워놨죠. 그리고 식탁 위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였어요. 가족들이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했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제 짐은 모두 쌓여 있고 이삿짐 트럭은 대기 중이었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제 생일로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줬죠. 현관 앞에 아들 가족이 서 있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선물 가방을 들고 환한 얼굴로요. 그들은 비밀번호가 안 맞아서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비밀번호 왜 바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활짝 열어줬죠. 거실로 들어선 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텅 빈 거실, 이삿짐이 쌓여있는 현관, 뒤편에 대기 중인 트럭.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집을 팔았어. 새 주인이 다음 주에 들어와. 아들이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농담이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야.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손녀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저는 무릎을 굽혀 손녀 눈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집으로 가. 바다 보이는 곳으로. 아들이 다가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5년간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난 너희 가정부가 아니야. 39도 열이 나도 저녁 걱정하게 만든 게 너희였어. 허리 수술 받던 날 집안일 걱정하던 게 너희였고 병원에 혼자 가고 혼자 퇴원하고 혼자 아팠어. 제주도 갔지? 셋이서 사진도 많이 찍었더라. 너희는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그런데 그 사진 속에 나는 없었어.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어요. 어머니, 그건...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 변명 안 들을 거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62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울먹였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좋아서 해준 게 아니었어. 의무감으로 한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지. 생각해봤어? 엄마 생각? 엄마도 아프고 쉬고 싶고 혼자만의 시간 갖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제주도에 왜 안 데려갔어? 나도 가족인데. 나도 바다 보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여행 가고 싶었어.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겠죠. 이삿짐 기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출발 시간이라고 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잘 살아 너희끼리 알아서 하렴.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불렀어요. 엄마, 엄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트럭에 올라탔죠. 기사님이 시동을 걸었어요. 밖으로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5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한 번도 내 집 같지 않았던 곳.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슬퍼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후련해서 울었어요. 울진에 도착했어요. 작은 빌라였지만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가요. 저는 한참을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이제 이게 제 집이구나. 온전히 제 공간이구나. 다음날 아리를 데려왔습니다. 하얀 털에 까만 눈망울. 제게 달려와 꼬리를 흔들었죠. 저는 아리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처음으로 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이 달라졌어요.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돼요. 도시락 쌀 필요도 없고
식사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눈이 떠지면 일어나면 됩니다. 창문을 열어요. 바다 냄새가 들어와요. 아리가 꼬리를 흔들며 산책하자고 조르죠. 함께 바닷가를 걸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를 밟으며 아무 생각 없이 걷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 시간 맞출 필요 없이요. 집에 돌아오면 천천히 아침을 먹어요. 제가 먹고 싶은 것을요. 때로는 죽, 때로는 토스트, 때로는 그냥 과일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오후에는 텃밭을 가꿔요.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고추도 심었죠. 제가 먹을 만큼만요. 저녁은 간단하게 먹어요. 라면 끓여 먹을 때도 있고 김밥 사 먹을 때도 있어요. 설거지도 금방 끝나죠. 밤에는 아리와 함께 TV를 봐요. 보고 싶었던 드라마, 보고 싶었던 영화. 누가 채널 빼앗아 가지 않아요. 리모컨은 제 거예요. 책도 읽어요. 오래전에 사두고 못 읽었던 책들.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어요. 초췌해 보였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까칠해지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아들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엄마 없이 살아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알겠어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번엔 달라질 거예요. 진짜로 모실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아, 진짜 효도가 뭔지 아니? 너희끼리 잘 사는 거야. 서로 의지하고 서로 챙기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지. 엄마한테 기대는 게 효도가 아니야. 엄마 없이도 잘 사는 게 효도야. 아들이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안 해.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한테 맞출 필요 없이 살 거야. 각자 행복하게 살자. 그게 우리한테 최선이야. 문을 닫았어요. 뒤에서 아들이 한참을 서 있었지만 저는 다시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리를 안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후회는 없었어요. 단 1초도.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고 아리와 산책하고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TV를 보고 제 시간대로 자요. 누구의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순이로 살아요. 62년 만에 찾은 진짜 제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굴 위해 희생하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게 진짜 미덕이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저는 62세에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